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어려운 이 디지털 자산 얘기를 항상 굉장히 쉽게 풀어주시는 걸로. 맞습니다. 혹시 저희 나가시고 나서 댓글 찾아보십니까? 아, 가끔씩. 굉장히 칭찬이 많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약간 볼트가 사실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단어인데 진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리고 이제 그 디파이 쪽 안 하시는 분은 아예 모르는 단어거든요. 맞아요. 좀 생소하긴 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볼트와 관련해서 근데 이게 또 그냥 단순히 디파이 쪽에만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월가가 또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 디지털 자산이 이제 더 커지는 대중화되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뭐부터 얘기할까요? 뭐 사실 저는 이제 질문을 그냥 드리자면 네. 이제 최근에 저도 볼트라는 말 들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게 뭐 금고 같은 건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파이에서 말하는 볼트는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일단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볼트 하면은 금고가 이제 떠오르죠. 예. 근데 이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갑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볼트라는 새로운 어떤 유형의 도구가 있다고 할 때 드는 생각이 지갑은 뭐고 볼트는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갑은 말 그대로 내가 특정한 디지털 자산을 다른 주소로 트랜스퍼할 수 있는 이제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는 게 이제 지갑인 거고 네. 볼트는 말 그대로 일종의 금고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볼트 안에 특정한 자산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볼트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갑에 만약에 USDC를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지갑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노출되는 내 특정 주소에 있는 나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건데 볼트는 내가 만약에 특정한 계좌에 100개의 USDC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자산 운용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서 돈을 이렇게 예치해 놓으면은 저절로 뭔가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인 그렇죠. 거예요. 초기에는 디파이 초기에는 우리가 되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이 상품 페어에 내가 네. 이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유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익이 생기는 거였는데 네. 볼트는 말 그대로 이걸 되게 쉽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쉽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은행 예금과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볼트는 그러면 그 만약에 제가 뭐 1000 USDT를 특정 볼트에 넣어놨어요. 거기에 뭐 이자가 붙는 조건이 있어서 뭐 이게 이제 하루에 뭐 $10씩 이자가 붙는 조건이다. 그러면 볼트에 넣어놓게 되면 $1000 기준으로 이자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복리처럼 계속 이렇게 쌓이는 그런 구조? 상품마다 이제 다양한데 보통은 이제 복리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게 많겠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디파이에서는 이 재투자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인출해가지고 다시 또 상품을 고르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볼트는 운용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재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리가 기본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일반 지갑에 네. 넣어놓으면 이렇게 이걸 해보신 분은 아는데 되게 귀찮게 계속 딸깍딸깍 눌러야 됩니다. 뭔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뭐 좀 더 이자 그리고 좋은 이제 데 있으면 가야 되고 그때마다 계속 또 수수료 들고 네, 또 가스비 이제 나오고 가스비가 또 많을 때는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예치해놓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네. 케어해주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볼트다. 네. 금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번 넣어놓으면 뭐 1년 이렇게 꼭 넣어놔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기간 약정형은 특정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품은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거죠. 넣었다 뺐다도 할 수 네. 있고 근데 굉장히 이게 편리하네요. 예전에 네. 우리가 디파이 할 때는 특정 상품에 내가 많은 양의 가상자산을 부유하고 있을 때 리스크가 이제 그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느 날 가보면 그 상품이
거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있죠. 그래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이제 어려웠고 그럼 상품을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개별 상품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재투자를 해야 되면은 클릭 해가지고 다시 투자하고 이런 작업들을 되게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네. 이제 볼트는 이거를 조금 더 자동화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오. 최근에 왜 유명해졌냐면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이론으로 접근을 하면 네. 그 투자자분들은 좀 짜증을 내고요. 이걸 적용시킨 기가 막힌 상품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그게 성공을 하면 이 볼트라는 개념이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같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모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모포에서 사실 볼트 서비스를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좀 잘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서비스였습니까? 이제 모포가 최근에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됐죠. 네. 모포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대출, 온체인의 대출 플랫폼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 모포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쪼개서 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포 블루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모포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포 블루는 말 그대로 특정한 개별 시장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에이브나 이런 디파이에서는 그 전체가 하나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모포 블루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시장을 만들고 그 유동성은 그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말 그대로 리스크가 하나의 그 시장에서 리스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개별 시장을 이제 모포 블루에서는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담보 자산, 내가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할지, 그리고 내가 뭘 대출 받고자 하는지 대출 자산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리퀴데이션 론 투 밸류, 그러니까 청산의 담보 인정 비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오라클 서비스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체인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자 모형이 있겠죠. 이자율 네. 관련해서. 그래서 이 5가지 구조를 가지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그 시장에 내가 특정한 자산, 이 담보 자산을 맡기고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런 식의 구조가 모포 블루고. 근데 이것도 말 그대로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시장들이 있고 어떤 예. 어떤 시장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맞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네. 이전까지 있었던 대출 플랫폼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네. 그런데 이제 모포 볼트 같은 경우에는 걔를 최적화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여기에 일종의 큐레이터라고 하는 중개자가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시장과 B라는 시장, C라는 시장이 있으면 그 자산을 배분하는 역할들을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 큐레이터는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그런 실제로 실제 특정한 상황이에요? 특정한 중개자가 개입을 하는 거죠. 에이전트가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개자가 따로 있고 인간 중개자가. 인간 중개자가 그럼 그 인간 중개자도 본인도 거기에 돈을 좀 넣어놓고 예치해놓고 같이 하는 건가요? 자산 안 그러면 운용이라고 불안한데 오히려 자산 운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운용 같이 네. 그러면 그렇진 않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통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중에 제일 대중화된 게 요즘에는 에이브를 많이 네. 들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중개자, 그러니까 뭔가 그 큐레이터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차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에이브에서는 에이브 또 V3와 V4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V3죠. 에이브 버전 3에서는 일종의 그 유동성이 하나의 통합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브가 장점도 있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원하는 특정한 어떤 상품을 원하는 만큼 사고 파는 게 좀 쉬운데 반대로 이제 모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시장마다 유동성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이브에서도 이 버전 4에서는 올해 출시가 됐죠. 여기는 약간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유동성 허브를 만들고 각각의 이제 개별 시장에 해당되는 이제 스포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에이브 버전 4에서는 이 일종의 이제 모포 볼트 같은 형태를 간접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 구현할 있는 수 있게. 그런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오. 초기에는 전혀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였는데 서로 점차 닮아가는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안 예. 해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법한데 네. 큐레이터가 하나가 붙냐 안 붙냐가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결과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실제로? 자산 배분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예전에는 개별 시장마다 선택을 했어야 된다면 이 모포 볼트에서는 그걸 자동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좋은 시장으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거고. 디파이 수익률이 시시각각 변하니까 네, 그거를 맞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위험성이 덜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그런 어떤 큐레이팅을 계속 해주는군요. 맞습니다. 갈아주는군요. 근데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 그냥 좀 궁금한 게 너무 좋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이라도 볼트라는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귀가 이렇게 팔랑팔랑. 너무 눈이 이제 땡그러지는데 네. 리스크 같은 건 없나요?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게 이제 법적인 어떤 이제 제도화된 시장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볼트 시장 자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는 큐레이터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었는데 네. 네. 이 책임을 누군가 지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큐레이터의 어떤 행위 자체가 지금 제도권의 자산 운용과 유사하다고 하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내가 그 큐레이터를 신뢰할 수 있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이제 묶여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맞습니다. 한참을. 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수익률이 항상 플러스는 아닐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인데 내가 지금 엑싯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관계들이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 원래 전통 금융권에서 디파이 이제 진출을 할 때 저도 사실은 볼트라는 구조가 상당히 지금 판이 좋게 깔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마침 또 최근에는 국채나 이제 사모신용 같은 이제 전통 자산, 실물 자산을 이렇게 볼트에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R25, 네, 네. R25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요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된 여러 가지 종류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어떻게 다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에 있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이제 대출, 온체인 대출하는 상품들이 이제 주류였다고 하면 네.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R25 같은 경우에는 RW와 연계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이제 볼트 서비스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폴리곤 위에 올라가 있는 RCUSD 그다음에 RCUSDC 플러스라는 게 있고 또 수위에 온보딩되어 있는 RCUSD, RCUSDP라는 구조가 있는데 뭐 유사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RC 그 US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산 지원형 토큰인데 네. 얘는 일종의 뭐 MMF처럼 근데 지원 자산이 말 그대로 전통적인 금융 자산인 거죠.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자산으로 운용이 되고 내가 RCUSD를 네. 받아서 그러니까 최초에는 USDC를 맡기고 네. 또는 이제 제공하고 네. RCUSD를 받아요. 그리고 RCUSD를 스테이킹하고 이 스테이킹에 대한 대가로 RCUSD 플러스를 받는 거죠. 또는 RCUSD P를 받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면 다시 반환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어떤 상품의 이제 스킴인 거고 그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것과 다른 거는 이제 RCUSD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이 토큰 자체가 자산 지원형 토큰이라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게 국채나 또는 이제 MMF 또는 사모신용에 기반한 자산이 이제 백업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R25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엑스임 프라임 크레딧이라고 있는데 그게 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PY가 13%막 이래요. 네. 그래서 12% 13%. 와. 근데 얘는 아예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한 엑스임 프라임 크레딧은 지금에 있는 것과 별개로 예를 들면 3개월짜리 그 엑스임 프라임 크레딧이 있는데 내가 3개월 동안 볼트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수익률이 제공이 되는데 얘는 내가 제공하는 자산을 가지고 뭐 신흥시장이나 이런데 대출채권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상품과 상당히 유사한 이제 구조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큐레이터가 엑스이라고 하는 회사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 구분을 잘해야겠네요. 약간 좀 제가 네. 무식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인데
만약에 R25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가령 뭐 국채를 일정 부분 뭐 1억 원어치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국채를 토큰화해서 그 회사에 던져주고 이거 볼트에 넣어놓을 테니까 3개월 동안 운용해 주쇼. 그러면 알아서 거기서 해서 뭔가 이게 수익률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구조입니까? 아니, 그런 구조라기보다도 얘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리테일 유저 입장에서는 USDC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고 RCUSD를 받는 거죠. 그리고 RCUSD를 스테이킹하고 네. 다시 RCUSD 플러스라고 하는 일종의 스테이킹 토큰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환할 때 그 전환 비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특정 기간 동안 운용되는 수익이 얼마가 나오면 그 수익을 포함해서 내가 다시 전환할 수 있는. 저한테 USDC를 받아서 국채나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약간 이런 방식.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RCUSD는 이 가치 안정형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네. 그런 모델이고 엑스일 프라임 크레딧은 아예 이제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진짜 신흥 시장에 그런 이제 사모 신용을 제공하고 대출을 제공하고 수익에 따라서 받는데 그거를 이제 12%를 이제 맞춰준다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APC는 그러면은 그 엑셀 프라임 크레딧 그거 엑셀 프라임 크레딧. 네. 엑셀 그거는 APC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특정 운용 전략을 아예 볼트화한 뭐 그런 거라고. 엑셀이라고 하는 이제 큐레이터가 존재하는 거고 그 큐레이터가 그 상품을 운용을 하는 거죠. 네. 이거 구분을 잘 해서 다들 투자를 이게 하셔야겠네요. 이제 사모신용 같은 어렵네요. 경우는 그냥 전통 금융에서는 거래하고 뭐 투자하고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턱을 좀 낮춰주는 정도의 의미로 아마 만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만기형의 일종의 신용 볼트인 거고. 음. 네. 그다음에 뭐 RCUSD나 이런 거는 수익 배분형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막 디파이 좀 내가 쳐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지금 보시면서 이거 약간 굉장히 세계가 넓어졌네 이런 생각이 드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디파이가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볼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이브도 이제 기존에 있는 디파이의 한계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런 볼트 구조를 많이 차용하기 시작한 거고요. V4에서는 지금 그 구조가 이미 나와 있고. 동일하진 않지만 유동성과 이제 시장의 플레이를 구분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이제 볼트의 문제점, 현재 볼트의 문제점들은 유동성이 다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그만큼 이제 줄어들었지만 반면에 시장의 유동성은 다 프래그멘트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게 이제 앞에 에이브 V4죠.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만약에 뭐 김동완 펀드 이러면 제가 이제 운용을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안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렇죠. 책임을 진다는 책임자죠.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 큐레이터들이 사실 지금 좀 가려져 있잖아요. 네. 볼트의 큐레이터 이름을 단 볼트는 지금 제가 보기 엑실 프라임 크레딧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 누가 운용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리스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큐레이터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또 요 이제 볼트 같은 경우는 해킹에서는 조금 좀 자유로운 편인가요? 이게 이제 별개죠. 네, 보통 이제 프로토콜의 그런 통제 리스크하고 볼트 자체하고는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큐레이터 리스크로 문제가 생긴 적은 아직 크게 뭐 있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자산 운용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영원히 돼도 나는 이 자산에 투자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뭐 러그풀이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그 큐레이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책임. 큐레이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이 토큰 홀더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그런 볼트 서비스가 명확하게 법적인 그런 요건들을 정의한 것들은 이제 드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도화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디파이에서 토큰 홀더의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야 이런 게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제도권에 포섭이 되면은 상당히 다른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트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님?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가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디파이 썸머 그때부터 디파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1, 2년 이후에 이제 모포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2021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모포가 이제 코인베이스 비롯해서 뭐 로빈후드 이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상품을 제공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급속도로 이제 주목을 끌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작년 올해 R25가 새로운 형태 또 말 그대로 조금 더 사람들의 그 신뢰를 얻기 위한 RWA 기반의 어떤 볼트 모델로 차별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주변에는 이걸 한번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많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파이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모포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거를 굉장히 좀 알뜰살뜰 운영해가지고 잘해봐야지 이런 분들은 사실 코인 투자자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그 볼트라는 거를 써보고 모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모포 코인을 하신 분들이 많고 써보고 너무 좋다 보니 네, 이거는 뭐 널리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코인베이스에도 들어갔고 네. 로빈후드에도 로빈후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디파이 썸머 때는 이게 디파이가 약간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었어요. 잠을 안 자고 계속 내가 해야 되는 딸깍 이자 농사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돈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자 농사라는 건 이제 계속 좋은 이자 있는 곳으로 계속 뭐 돈이 줘야 되다 보니까 계속 딸깍거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거기보다는 나오는 보상을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재투자하기 위해서 딸깍딸깍 했던 거죠. 네. 복리를 스스로 만드는 그 맞습니다. 복리 기능이 작업이었거든요.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보상이 너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재투자하냐 못하냐가 상당히 좀 큰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아는 게 없어도 그냥 딸깍딸깍만 할 수 있으면 돈을 벌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디파이는 약간 지식 집약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리가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 네. 이런 걸 좀 이제 진짜 금융과 비슷하게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제 모포가 그 우리가 기억할 때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BTC를 담보로 맡기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상품을 또 운용하는 형태. 네, 그런 플레이가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BTC 소위 말해서 담보대출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 모포에서 서비스를 할 때. BTC를 팔지 않고 담보로 잡아도 어쨌든 나의 네, 그러면 일정 부분의 스테이블 운용이 코인을 되다 받고 보니. 그걸 가지고 다시 플레이를 하는 거죠. 모포 내에서. 변호사님 이제 그냥 코인인이 다 되셨습니다. 볼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부자들이 비트코인 네. 팔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즈는 사실 항상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항상 잘 안 됐던 측면이 있는데 모포는 조금 지금 차별화된 길을 괜찮네, 가고 있긴 이런. 합니다. 지금. 네.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텍스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BTC를 처음에 매입한 가격보다 상당히 올라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매각했을 때는 그만큼 이제 텍스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팔지 않고 얘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플레이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네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렇게 뭔가 돈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규제가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EC의 네. 헤스터 피어스 위원, 저희가 이제 크립토맘이라고 부르는 그분인데 그분이 크립토 볼트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얘기가 나왔고 이게 이제 어떤 규제로 흘러갈 것 같은지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안 됐죠. 한 달 됐나요? 한 달도 안 됐죠. 네, 스터피어스가 이제 볼트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현재는 개인 입장이라는 걸 전제하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SEC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고 그리고 특정한 상품을 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헤스터 피어스가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언급을 한 거죠.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면은 이 기본적인 형태가 공동의 자산에다가 이용자들이 내 자산을 놓고 큐레이터의 노력에 따라서 내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잖아요. 네. 네. 이걸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투자 계약을 당연히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투자 계약에 해당되냐? 이걸 당연히 이제 문제시 삼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볼트 자체가 또 증권이나 증권 투자에 자금을 이제 배분하면은
투자회사법상의 이게 집합투자기구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초적 그 베이스되는 토큰 자체가 비증권이지만 차입자가 이 차입자 상환 약정이나 이제 볼트가 취득하는 그런 대출 채권이 그러면은 이 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규제 방향이 결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이제 볼트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보수를 받고 어떤 자산에 내가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일종의 투자 자문업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에 있는 규율 체계를 가지고 지금 볼트 서비스를 아마 이제 조만간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뭔가 규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약간 그런 몇 번의 사례가 있잖아요. 뭐 키코라든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상품 팔았는데 뭔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그 고지가 없었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은 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게 그렇죠. 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은행이 없는 거거든요. 더 위험하다고 보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내가 억울한데 이거 왜 내 돈 날라갔지 없어졌지 0이 됐지 했을 때 찾아가서 이제 뭔가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모포든 애든 뭐든 간에 볼트라고 하는 일종의 온라인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막 갖춰진 거라서 사실 이제 규제 문제가 저는 굉장히 빡셀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러 네. 상품들이 있는데 각각의 상품별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를 적용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모포 블루는 처음에 딱 그 시장에 세팅이 되면은 바뀌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재량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규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제 없음. 뭐 예를 들면 모포 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만약에 모포 볼트다라고 하면은 이 큐레이터의 재량에 의해서 이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의 눈으로 조금 더 예리하게 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SM 매니저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무조건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포 블루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제 안심할 수 있고 어쨌든 그 더 확산하기 좋은 조건이긴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 관리를 안 한다는 거니까 또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모포 블루는 이용자가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용자가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만큼의 법적인 리스크는 이제 낮은 거고, 대신에 나의 역할을 누군가 대신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대신하는 역할 자체가 기존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규제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야, 이런 또 신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는 네.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방송 찬찬히 돌려보게 하시면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또 어떤 부분에 또 추가 투자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그럼 이런 식의 볼트가 확산이 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어디에 투자를 해서 조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도 혹시 있습니까?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트가 왜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기 시작했냐라고 보면 일종의 이게 토큰화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토큰화된 시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자산이 단순하게 리테일 유저들한테 사용되는 게 이제 제약이 있을 경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고 이 내에서는 이 유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정말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어떤 이제 선택 기준이 생기는 거고. 조만간 이게 제도권 내에 일정 부분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거죠. 가장 무엇보다도 법적인 권한과 책임들에 대해서 이제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포 그리고 볼트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 나눠주신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